지갑 찾으러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경찰서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 1위 한주건설의 부회장 나선우였어요. 아이가 지갑을 주워 경찰서로 가져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죠. 그는 카드칸도 현금칸도 보지 않고 곧장 지갑 안쪽 포켓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포켓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엄만데? 바로 옆에 서 있던 아이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선우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백억대 재벌의 지갑 속에 왜 이 아이의 엄마 사진이 들어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바깥은 벌써 봄이었어요.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고 한낮에는 볕이 제법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빌라 계단을 12칸 내려가면 그 아래 반지하에는 아직 냉기가 고여 있었어요. 그 방 안에 여자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반쯤 흘러내려 있었어요. 그 사이로 드러난 팔이 뼈만 앙상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붉어져 나왔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껍질이 일어나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번들거렸고 열이 오르는지 얼굴만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옆에 6살짜리 아이 우주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우주는 엄마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일어나. 두 손으로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온몸으로 매달리다시피 흔들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팔이 아이의 손에서 스르륵 미끄러지더니 방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우주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는 눈도 못 뜬 채 뭔가를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우주야. 바로 옆에 아이가 앉아있는 줄도 모르고 아들의 이름만 계속 불렀어요. 우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엄마 이마에 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우주는 깜짝 놀라 손을 뗐다가 다시 얹어봤습니다. 역시 뜨거웠어요. 우주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개수대가 키보다 높아서 의자를 끌어다 올라가야 했어요. 수건을 물에 적시고 두 손으로 꾹 짰습니다. 그래도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주는 그 수건을 들고 와서 엄마 이마에 얹었습니다. 자기가 열이 날 때 엄마가 늘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면 한결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건을 몇 번이나 다시 적셔와도 엄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소리만 더 거칠어졌어요. 우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낡은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밤마다 식당에서 돌아와 앞치마 주머니를 뒤집어 털어넣던 통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통 앞에 앉아서 한참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곤 했어요. 우주는 의자를 밀고 올라가 두 손으로 통을 안아내렸습니다. 안에는 접힌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 집에 있는 돈 전부였습니다. 우주는 돈을 두 손에 꽉 쥐고 낡은 점퍼를 꺼내 입고 가방을 맸어요. 가방끈에 매달린 은색 자물쇠가 찰랑거렸습니다. 하트 모양의 작은 자물쇠였어요. 장기스가 가득했지만 우주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 금방 올게. 우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은 12칸이었어요. 아이의 다리로는 한 칸 한 칸이 높았습니다. 6칸쯤 올라갔을 때 발끝이 계단 모서리에 걸렸어요.
우주가 앞으로 휘청하면서 손을 짚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쏟아졌어요. 지폐가 계단에 떨어지고 동전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아래로 굴러내려갔습니다. 우주는 급히 되짚어 내려갔어요. 무릎이 까진 것도 모르고 지폐를 줍고 동전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전 하나가 벽과 바닥 사이 좁은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우주는 그 틈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톱 끝으로 긁어봤지만 동전은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우주는 한참을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가락을 밀어 넣었어요. 손끝에 피가 배었습니다. 우주는 그제야 손을 뺐어요. 손등으로 눈을 한번 문지르고 일어났습니다. 남은 돈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다시 계단을 올랐어요. 밖으로 나오자 꽃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약국은 길 건너에 있었어요. 초록불이 켜지자 우주는 옆에 선 아주머니 곁에 바짝 붙어서 길을 건넜습니다. 약국 앞에 도착한 우주는 유리문 너머를 올려다봤어요.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자 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계산대 안쪽에서 나이 지긋한 약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높이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제야 시선을 아래로 내렸죠. 계산대 앞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약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손을 잡고 와서 감기약을 타가던 아이였어요. 올 때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꾸벅 인사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은 혼자 서 있었어요. 약사는 계산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주야, 왜 혼자 왔어? 엄마는? 아이가 발끝을 들고 계산대 위로 두 손을 뻗었어요. 땀에 젖어 축축해진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올려놨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안 일어나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마가 뜨거운데 안 일어나요. 약사는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지? 네. 엄마한테 할아버지가 갈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병원 차를. 약 주세요. 아이가 약사의 말을 잘랐어요. 약 먹으면 나아요. 나도 아플 때 약 먹으면 나았어요. 약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주야, 이건 어른 약이라서 할아버지가 너한테 바로 줄 수가 없어. 엄마가 직접 오셔야 돼. 우주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계산대 위의 돈을 다시 두 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아이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우주가 문고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문을 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우주가 돌아섰습니다. 아이는 계산대까지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계산대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까 계단에서 긁힌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입술이 떨렸어요. 저 혼자 있는데요. 약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경을 벗었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대에서 해열제와 몸살약을 꺼냈어요. 종이봉투에 차곡차곡 담고 다시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잘 들어라. 하얀 약 2알, 노란 약 1알. 물이랑 같이 드시라고 해. 하루에 3번이다. 2알이랑 1알. 우주가 따라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오늘 밤까지도 안 일어나시면 그때는 꼭 할아버지한테 다시 와. 알겠지? 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사는 봉투를 아이 손에 쥐어주고 아이가 내미는 꼬깃한 지폐 꾸러미에서 1,000원짜리 한 장만 집어들었어요. 나머지는 아이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줬습니다. 남는다.
이걸로 엄마 죽 사드려라. 우주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리를 폭 숙여 인사하고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약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1,000원짜리 한 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우주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봉투를 두 팔로 끌어안고요.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을 때 신호는 빨간불이었어요. 우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초록불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발밑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보도블록 위에 툭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주는 허리를 굽혀 그걸 주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아이의 두 손에 꽉 찰 만큼 컸고 가죽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우주는 지갑을 든 채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길에는 모르는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초록불이 켜졌어요. 우주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고개를 돌려 자기가 온 골목 쪽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누워있는 방은 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우주는 한참을 그쪽만 봤어요. 그러다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 건너편에 경찰서가 보였어요. 우주는 약봉투를 왼팔에 꼭 끼고 오른손으로는 지갑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향해 길을 건넜어요. 길에서 주운 그 지갑이 엄마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구 안쪽에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한 팔에는 약봉투를 끼고 다른 손에는 검은색 가죽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비해 지갑이 너무 컸어요. 두 손으로 잡아야 할 것을 한 손으로 겨우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밖으로 나왔어요. 꼬마야. 무슨 일이야? 우주는 지갑을 두 손으로 들어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주었어요. 지갑? 어디서? 신호등 앞에 떨어져 있었어요. 경찰관은 지갑을 받아들었어요. 가죽질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나선우. 한주건설 나선우? 경찰관의 눈이 한번 커졌습니다. 사진을 보니 그 나선우가 맞았어요. 경찰관은 한주건설 대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서인데요. 나선우 부회장님 지갑이 접수됐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아이가 문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잠깐. 어디가? 우주가 멈춰섰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엄마한테 약 줘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 지갑 주인분이 오시면 아저씨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빨리 가야 되는데요. 우주는 약봉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아이의 더러워진 손을 봤어요. 손톱 밑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쪽으로 가서 구급함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시니? 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소독약을 묻힌 솜으로 아이의 손끝을 닦아줬어요. 우주가 따끔한지 손을 움찔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금방 오실 거야. 그러면 바로 태워다 줄게. 약속? 우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벽 쪽 의자에 걸터 앉았어요. 다리가 짧아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다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약봉투만 꼭 안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밖에서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경찰서 앞에 급하게 멈춰 섰어요. 차가 서자마자 뒷좌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이어 운전석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둘러 뒤따랐습니다. 나선우 38, 한주건설 부회장이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지갑이 접수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선우 부회장님 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이 접수대 위에 놓아둔 지갑을 가리켰어요. 선우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드 칸도, 현금 칸도 보지 않았어요. 선우는 곧장 지갑 가장 안쪽 포켓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포켓 안에서 꺼낸 건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한참 동안 사진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어요. 지갑을 찾은 사람의 반응치고는 이상했거든요. 선우가 사진을 다시 포켓에 넣으려다가 손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허리를 굽혀 사진을 집으려는 순간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엄마다. 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옆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약봉투를 끌어안은 채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 엄만데 왜 우리 엄마 사진이 여기 있어요? 우주는 선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수한 눈이었어요. 경찰서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이 아이 쪽으로 한 발 다가왔어요. 꼬마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아닌데, 우리 엄마 맞는데. 우주는 여전히 바닥의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선우를 돌아봤어요. 부회장님, 혹시 분실된 거 있으십니까? 현금이나 카드 확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멈췄어요.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눈이었어요. 부회장님? 경찰관이 다시 불렀어요. 선우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다 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선우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사진을 집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우주가 몸을 돌렸습니다. 아저씨, 이제 보내줘요. 엄마한테 약 줘야 돼요. 우주는 경찰관을 올려다보며 약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아이가 몸을 돌리는 순간 가방끈에 매달린 것이 흔들렸습니다. 은색 자물쇠였어요. 하트 모양의 장기스가 가득한 작은 자물쇠. 선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자물쇠를 알고 있었어요. 선우의 손이 저도 모르게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닿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 약속했지. 아저씨가 태워다 준다고 했지. 경찰관은 우주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아이의 가방에서 자물쇠가 찰랑찰랑 흔들렸습니다. 선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뒤에 서 있던 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다음 일정이.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차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선우는 경찰서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아까 그 아이 어디 사는 아이입니까? 접수대 안쪽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지갑을 주워서 가져온 거라. 선우는 한참을 접수대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선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손에 쥔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그 아이가 이 여자와 똑같은 눈으로 자기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자. 선우는 그 한마디만 하고 경찰서를 나갔어요. 차에 올라탄 선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장이 행선지를 묻는 것도 듣지 못했어요. 선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진 그 길 끝을 차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선우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6년 동안 늘 심장 가까이에 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서 우주는 약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룸미러로 아이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착한 어린이네. 엄마 약 사러 혼자 나온 것도 그렇고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까지 가져온 것도 그렇고. 우주는 약봉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웠어요. 경찰관이 기특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든든하시겠다. 그때 낯익은 골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차가 멈추자 우주는 급히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었어요. 야, 조심해 꼬마야. 경찰관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우주는 이미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향해 뛰어가는 작은 등을 경찰관은 차에 기대선 채 한참 바라봤어요. 우주는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나갈 때 그대로였어요.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이불 사이로 드러난 얼굴이 아까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우주는 약봉투를 뜯고 부엌에서 물을 받아왔어요. 약사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하얀 약 2알, 노란 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엄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약 사왔어.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주는 낑낑거리며 한 손으로 엄마의 머리를 받쳤습니다. 6살 아이의 팔에 어른의 머리는 너무 무거웠어요. 팔이 후들거리고 손목이 꺾일 것 같았지만 우주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 돼. 소영이 가느다란 신음을 내며 겨우 입술을 열었어요. 우주는 약을 하나씩 엄마 입에 넣고 물컵을 조심스럽게 기울였습니다. 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주는 숨도 쉬지 않고 엄마의 목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삼켜야 해. 소영의 목이 간신히 움직였어요. 삼킨 거였죠. 우주의 몸에서 한꺼번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의 머리를 베개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나서야 우주는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엄마 옆에 스르르 누웠습니다. 엄마의 팔을 끌어당겨 자기 몸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가 안아줄 힘이 없으니까 우주가 대신 엄마의 팔을 가져다가 스스로 안긴 거였습니다.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엄마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아주 조금 고른 것 같았어요. 우주는 엄마의 팔을 꼭 붙잡은 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선우는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선우의 숨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집은 그냥 텅 빈 상자와 다를 게 없었어요. 6년째 그랬습니다. 선우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어요. 은빛 열쇠였습니다. 하트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열쇠. 매일 밤 손끝으로 문지르고 또 문지른 탓에 반질반질한 윤이 나고 있었어요. S, Y.
선우는 그 두 글자를 엄지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체온에 데워지기 시작하자 선우의 머릿속에 6년 전의 밤이 천천히 밀려들었어요. 그 시절 선우에게 소영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한주건설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왕관이 아니라 족쇄였어요. 끝없는 보고, 이 사진의 눈치, 아버지의 호출. 선우는 그 안에서 매일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남는 건 피로도 분노도 아닌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텅 빈 상태였어요. 그런데 소영의 곁에만 가면 그 텅 빈 것이 채워졌습니다. 대단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소영은 식당에서 돌아와 앞치마도 못 벗은 채였고 선우는 양복 차림 그대로였죠. 둘이 하는 거라곤 원룸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아서 캔커피를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러다 또 웃었어요. 소영은 선우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한주건설 부회장이라는 직함에 기죽지도 않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선우의 뒤에 있는 것을 볼 때 소영만이 선우 자체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선우는 그게 좋았어요. 소영은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는 게 행복하다고 했어요. 소영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런 소영이 좋았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발로 서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선우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소영이 말을 하다가 뜸을 들이더니 어느 순간 선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왔습니다. 잠이 든 거였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긴장을 놓아버린 것 같은 깊은 잠이었습니다. 선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영의 머리카락에서 식당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냄새 속에 이 사람의 하루가 통째로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된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어떤 손님한테 시달렸는지, 퇴근길에 얼마나 지쳤을지, 그 전부가 머리카락 한 올에 밴 기름 냄새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선우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평생 있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나누던 날 둘은 작은 키링을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하트 모양의 열쇠와 하트 모양의 자물쇠, 한 쌍이었습니다. 소영이 자물쇠를 골랐어요. 선우가 물었죠. 왜 자물쇠야?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꽉 잠그고 있을 테니까 선우 씨가 열쇠로 열어줘요. 언제든. 선우도 웃었어요. 하지만 선우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자기가 진심으로 웃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요. 며칠 뒤 아버지 나태식이 선우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고아원 기록부터 일하는 식당, 살고 있는 원룸 주소까지. 누군가가 소영의 삶을 샅샅이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라. 선우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아버지, 전 소영이와 결혼할 겁니다. 나태식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그게 훨씬 무서웠습니다. 계속 고집 피우면 내가 나설 수밖에. 나태식은 서류 위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아이다. 의지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 아이는 이 도시 어디서도 살 수가 없어.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아예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 거다. 나태식의 눈에는 감정이라곤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피우겠느냐?
빈말이 아니었어요. 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선우는 소영을 만났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소영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영이 스스로 등을 돌리도록, 다시는 돌아보지 못하도록 가장 잔인한 말로 잘라내는 것. 우리 여기까지 하자. 소영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솔직히 말할게. 소영아, 우리는 수준이 안 맞아. 소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린 원래 다른 세상 사람이야. 그만 헤어지자. 선우는 소영의 눈을 보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소영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우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면서도 그걸 단 한 번도 따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신분 차이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우가 바로 그 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말하고 있었어요.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돌아서는 소영의 등이 작았습니다. 그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선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등을 붙잡지 못한 밤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우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선우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선우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말을 걸어도 하객들이 축하를 건네도 선우는 끝내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우는 집에서도 웃지 않았고 식탁에서도 말이 없었고 서재에서 따로 잤어요. 남편의 차가움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3년째 되던 해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선우는 아무런 미련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뒤로 선우는 한주건설의 괴물이 됐습니다. 감정을 지운 사람처럼 일만 했어요.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았고 주말에도 현장을 돌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찔러댔고 타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남자가 매일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지갑 속 사진을 꺼내 본다는 거요. 포켓 가장 안쪽에 넣어둔 열쇠 키링을 꺼내서 손끝으로 문지르고 또 문지른다는 거요. 사진 속 소영은 6년째 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고 선우는 6년째 같은 자리에 앉아 그 웃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소파에 앉은 채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본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방에 자물쇠가 매달려 있었어요. 장기스가 가득했지만 분명히 소영에게 건넨 그 자물쇠였습니다. 하트 모양도 크기도 그리고 거기 새겨진 두 글자도요. S, W. 선우의 손이 멈췄어요. 6년 전 소영에게 건넨 하트 자물쇠 키링을 왜 그 아이가 가지고 있을까? 그 아이는 누구지? 그리고 그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만데 왜 우리 엄마 사진이 여기 있어요? 자물쇠, 사진, 그리고 우리 엄마라는 말. 선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을 닮은 그 눈매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선우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드는 선우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6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의 전화기가 울린 건 아침 6시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한 이 실장은
이불을 걷어차듯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부회장이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어젯밤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 선우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내리면서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네, 부회장님. 어제 경찰서에 지갑 주워온 아이 찾아줘. 선우의 목소리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쉰 듯 갈라져 있었지만 말투만은 또렷했어요. 아이를요?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부모가 누군지 전부 알아내. 이 실장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선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적인 일에 회사 자원을 쓰는 법이 없었고 감정적인 지시를 내리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우의 목소리에는 이 실장이 10년 넘게 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 섞여 있었어요. 간절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중으로 부탁해. 전화가 끊겼어요. 이 실장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접수 기록에는 아이의 인적 사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갑 습득 접수만 있을 뿐 아이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실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이를 데려다 준 경찰관이 있었어요. 접수 기록에 없더라도 그 경찰관은 아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을 거였습니다. 이 실장은 경찰서 직원에게 어제 근무자 명단을 확인했고 오전 교대 시간에 맞춰 그 경찰관을 만났어요. 아, 어제 그 꼬마요. 경찰관은 어제 아이를 내려준 곳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골목 안쪽 빌라에 사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약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 빌라 반지하예요. 이 실장은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해당 주소지의 세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점심이 채 되기 전에 이 실장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 실장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어요. 10년 넘게 선우의 곁을 지키면서 수많은 서류를 다뤄왔지만 이번만큼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 실장은 서류를 봉투에 넣고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회장님, 확인됐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뒤 선우의 집이었습니다. 선우는 아침에 전화를 끄는 자리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코트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커피잔 하나 손뗀 흔적이 없었어요. 밤새 그 자세로 앉아 있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실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해당 주소지 거주자 확인됐습니다. 선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줄에 세대주 이름이 있었어요. 강소영. 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강, 소, 영. 틀림없었습니다. 선우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동거 일란에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강우주. 관계 자녀. 부라는 비어 있었어요. 생년월일을 봤습니다. 날짜를 읽는 순간 선우의 숨이 멎었어요. 6년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영을 떠난 바로 그 해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서류가 선우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설마 그 아이가. 선우는 한참 동안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영은 왜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을 소영은 어떻게 버텨온 걸까요? 선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고 다시 뻗었다가 또 거뒀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은 옆에 서서 선우의 그 손을 보고 있었어요. 6년 전 선우가 퇴근 후면 차를 몰아달라고 했던 작은 원룸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선우의 어깨가 그때만큼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어느 날은 조수석에 캔커피 2개를 들고 타기도 했죠. 그러다 회장님이 선우를 불러들인 뒤로 그 골목행이 끊겼습니다. 선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곧이어 정략 결혼이 발표됐어요. 이 실장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을요. 다만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을 뿐이었어요. 지금 바닥에 떨어진 서류에 적힌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실장은 알아차렸습니다. 부회장님, 이 강소영이라는 분이 혹시 그때 그분입니까? 선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 동안 넓은 거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선우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내줘. 전부. 아이를 언제 낳았는지, 어디서 낳았는지, 어떻게 키워왔는지. 알겠습니다. 선우는 거기서 말을 끊었어요.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간신히 내뱉었어요. 유전자 검사도 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는 분명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최대한 빨리 부탁해. 이 실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일 안에 결과 가져오겠습니다. 이 실장이 나간 뒤 선우는 바닥에 서류를 주었어요. 강소영이라는 3글자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소영은 임신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내가 헤어지자고 한 날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헤어진 뒤에야 알게 된 걸까? 알고 있었든 몰랐든 소영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고,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선우가 직접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소영은 자신을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증오했을지도 모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그 증오를 사귀기에도 부족했을 거예요. 선우가 소영을 지키려고 뱉었던 그 말이 결국 소영을 6년 동안 혼자 가둬 놓은 거였습니다. 선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회사에 나갔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소영과 아이 생각뿐이었어요. 회의 중에도 서류 위에 글자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봤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한 박자씩 늦게 반응했습니다. 밤이 더 힘들었어요. 서재에 혼자 앉으면 생각이 끝없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에게 맞섰더라면, 소영에게 진짜 이유를 말했더라면, 함께 도망이라도 갔더라면, 소영은 보호자 서명란에 혼자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 아이도 아빠 없이 6해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소영을 지킨다는 이유로 떠났지만 솔직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소영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포장했던 거였어요. 그 비겁함의 대가를 소영이 6년 동안 혼자 짊어졌습니다. 하트 열쇠 키링을 꺼내 손끝으로 만졌어요. 제가 꽉 잠그고 있을 테니까 선우 씨가 열쇠로 열어줘요. 언제든. 소영은 잠그고 기다렸는데 선우는 열쇠를 들고도 6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이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우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실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 실장답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말해. 이 실장은 서류를 펼치지 않고 직접 보고했어요. 강소영 씨는
부회장님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병원에 간 기록이 그날 이후였습니다. 선우의 턱이 굳었어요. 출산은 혼자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산부인과에서요. 이 실장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보호자 서명란에 본인 이름을 적었습니다. 선우의 눈이 감겼어요. 아이가 돌이 되기 전부터 식당 일을 다시 시작했고 이후 6년간 식당 일과 부업을 병행하며 아이를 쭉 혼자 키웠습니다. 이 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주거지는 4번 옮겼습니다. 1년 전에 지금의 반지하로 들어왔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실장이 2번째 봉투를 내밀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선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우는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 맨 아래에 굵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선우의 손에서 결과지가 구겨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턱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어깨까지 따라 흔들렸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시작된 울음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선우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지운 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6년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힌 뒤에도 선우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이 실장은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선우는 소영의 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골목 모퉁이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지만 그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발을 떼었다가 돌아서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돌아서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다 아침 해가 비치자 반지하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우주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아직 몸이 성취하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빴고 우주의 손을 잡은 팔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선우는 모퉁이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선우가 마지막으로 본 소영은 맑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깊고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잡히고 작은 체구지만 어딘가 꿋꿋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소영은 내가 알던 소영이 맞나 싶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앙상해졌고 목 위로 핏줄이 비쳤어요. 입술이 트고 갈라져 있었고 두 눈 아래에는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저 얼굴이, 저 마른 팔이, 저 느린 발걸음이 전부 자기 탓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우주를 보내준 뒤 소영은 곧장 식당으로 향했어요. 우주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돌아서는 순간 소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잠깐 허리를 짚고 가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다시 걸었어요. 저녁에는 식당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소영이 나오는 시간은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그 길로 어린이집에 우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어린이집 안에는 우주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다 돌아간 뒤였습니다.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우주가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나왔어요. 엄마. 소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주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소영의 손이 마르고 거칠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우주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면 소영은 고개를 숙여 눈을 맞추고 웃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사람의 얼굴에 아이 앞에서만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선우는 골목 끝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을 지켜봤어요. 소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반지하 창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은 새벽이 되어서야 꺼졌어요. 선우는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서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소영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선우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을 더 망설였습니다. 매일 골목 모퉁이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소영이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식당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고 밤에 우주와 손잡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날 아침 선우는 모퉁이를 돌았어요. 소영이 어린이집에 우주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어오던 소영이 발을 멈췄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10발자국쯤이었습니다. 소영은 선우를 봤어요. 그리고 한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소영의 눈에 감정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놀람이 먼저 왔고 그 뒤를 혼란이 따랐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분노였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골랐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눈을 마주한 순간 그 말들이 전부 목 안에서 뭉쳐버렸습니다. 소영아. 겨우 이름 한마디가 나왔어요. 소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굳어졌어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할 말이 있어. 난 할 말 없어요. 소영이 돌아섰습니다. 선우가 한 발 다가갔어요. 아이를 봤어. 소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등이 굳는 게 보였어요. 왜 말 안 했어? 소영은 한참 동안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말 안 한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대로 한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혼자 키운 거예요. 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내가, 당신 아이 아니에요. 소영이 선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이예요. 당신과 상관없는 아이라고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건데요? 버릴 때는 언제고. 선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코트 차림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영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미안해. 일어나요. 미안해. 소영아. 일어나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그냥 가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6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앞으로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제발. 소영은 선우를 돌아보지 않고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거의 뛰다시피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우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참을요. 골목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직 꽃샘 추위가 남은 3월이었어요.
하지만 선우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무릎이 젖는 줄도 몰랐어요. 그 시각 한주건설 회장실에서 나태식이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선우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고 퇴근 후 동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나태식은 비서에게 선우의 동선을 파악하라고 지시해 둔 상태였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이 퇴근 후 차를 타지 않고 도보로 특정 지역을 매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의 낡은 빌라 골목입니다. 나태식의 눈이 좁아졌어요. 그 골목에서 여자와 아이를 만난 것으로 보이며 오늘은 해당 주소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나태식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어요. 여자, 아이, 무릎. 나태식의 입에서 차가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이름은 강소영, 6년 전. 비서가 말을 잇기 전에 나태식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어요.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태식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스쳤습니다. 차 준비해.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소영이 식당 쉬는 시간에 집에 잠깐 돌아왔을 때 반지하 계단 위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차 옆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고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소영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뉴스에서 여러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한주건설 회장, 선우의 아버지. 소영의 발이 멈췄어요. 나태식이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마른 체구, 거칠어진 손. 나태식의 눈에 경멸이 스쳤어요. 강소영.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태식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아이를 앞세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마라. 선우 씨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아야 할 거야. 나태식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나태식이 소영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눈이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와 내 아이 둘 다 이 세상에 발 디딜 곳이 없어질 게다. 소영의 숨이 멎었어요. 알아듣겠느냐? 나태식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어요.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영의 머릿속에 아까 그 말이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아이 둘 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우주까지. 그 말이 소영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영은 방 한구석에 놓인 우주의 가방을 끌어안았어요. 가방끈에 매달린 은색 자물쇠가 찰랑거렸습니다. 이 가방에 아이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소영은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울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우주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옷을 갈아입히고 가방을 챙기는데 전화기가 울렸어요.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소영 씨, 미안한데 오늘부터 나오지 않아도 돼요. 소영의 손이 멈췄어요. 사장님, 갑자기 무슨...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 새 주인 쪽에서 직원을 다 바꾸라고 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영은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우주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꾹 쥐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집주인이었습니다. 소영 씨, 밀린 월세가 석 달이야. 나도 더 이상은 못 봐줘.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줘. 소영의 입이 말라왔어요. 아저씨,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미안해. 나도 사정이 있어. 전화가 또 끊겼어요. 소영은 부엌벽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안 좋은 일은 왜 늘 이렇게 한꺼번에 닥치는 걸까? 부업이라도 더 해야 했습니다. 봉투 접는 부업을 주던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 강소영 씨요? 죄송한데 물량이 끊겼어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소영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루 사이에 식당, 집, 부업까지 전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버티지 마라. 빨리 정리해라. 소영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식당도 집주인도 부업도 전부 그 사람이 한 거였습니다. 어제 반지하 앞에 서서 소영을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이 떠올랐어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너와 내 아이 둘 다 이 세상에 발 디딜 곳이 없어진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하고 있었어요. 소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순간 뒤에서 우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다 준비했어. 어린이집 가자. 소영은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소영은 우주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웃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밝게 웃었습니다. 우주야, 오늘은 엄마랑 집에서 놀까? 우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 어린이집 안 가? 응. 오늘은 안 가. 우주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방을 벗어 던지듯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 좋아했어요. 엄마 나 그림 그릴 거야. 엄마도 같이 그리자. 그래. 그러자. 소영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대답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우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주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크레파스를 꺼내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소영은 놀라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또 그 사람일까? 그의 아버지가 또 온 걸까? 소영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방 안에 우주가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소영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로 손을 뻗어 문을 닫았어요. 반지하 계단 위 좁은 현관 앞에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왜 또 왔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안에 들리지 않으려고 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나는... 선우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소영이 말을 끊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번갈아 가며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어제는 당신 아버지, 오늘은 당신. 뭘 어쩌라고요? 선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 왔어? 한번 열린 감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잘렸어요. 집에서도 나가래요. 부업도 끊겼어요. 어제 당신 아버지가 다녀간 뒤로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왜 찾아왔어요? 나보고 뭘 어쩌라고.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만 꽉 쥐고 있었어요.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요. 제발 모른 척하고 살아. 나한테 남은 건 우주밖에 없어요. 우주마저 빼앗기면 나는 정말... 소영의 말이 끊겼습니다.
두 눈이 흐려졌어요. 무릎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선우가 달려들어 소영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소영의 몸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팔 안에서 고개가 뒤로 젖혀졌어요. 소영아, 소영아. 선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반지하 계단 아래까지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우주가 서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쥔 채로 현관 앞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모르는 남자의 팔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주의 손에서 크레파스가 떨어졌어요. 엄마. 우주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우주가 소영의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소영을 한 팔로 안은 채 전화기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이 실장, 지금 이쪽으로 와. 전화를 끊고 선우는 소영을 양팔로 들어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어른의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주야. 선우가 울고 있는 우주를 내려다봤어요. 아저씨가 엄마 병원에 데려갈 거야. 엄마 괜찮아. 우주도 같이 가자. 우주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소영을 안아들고 골목을 걸었어요. 우주가 선우의 코트 자락을 꼭 쥐고 따라왔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남자의 옷자락을 잡고 울면서 따라왔어요. 큰 길에 이 실장의 차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선우는 소영을 안은 채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이 실장, 우주 데리고 따라와. 이 실장은 우주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우주야, 아저씨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아저씨 차 타자. 우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 실장의 손을 잡았어요. 선우의 차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선우는 소영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어요. 소영아, 눈 떠봐. 소영아.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무릎 위에서 가느다란 숨소리만 올라오고 있었어요. 선우는 소영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이번만큼은요. 응급실 복도 형광등 불빛은 차가웠습니다. 선우는 처치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우주가 선우의 코트 자락을 쥔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선우는 옆에 앉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내 아이구나. 6해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지금 자기 옆에 앉아 있었어요. 코트 자락을 쥔 작은 손, 울음을 참느라 파르르 떨리는 입술, 엄마를 닮은 눈매. 선우는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고 싶었지만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선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일단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열은 몸살 때문이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선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극심한 영양실조와 중증 빈혈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 어떻게 돌아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당 기간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수액부터 맞으시고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돌아간 뒤 선우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상당 기간 제대로 식사를 못했다.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우주가 선우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왜 그래요? 선우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우주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우주가 선우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갑 아저씨다. 선우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우는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우리 만난 적 있지? 그리고 우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피곤해서 쉬고 있는 거야. 조금 자고 나면 일어나실 거야. 진짜요? 응. 아저씨가 약속할게. 우주는 한참 선우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근데 아저씨, 우리 엄마 알아요?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우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소영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침대 옆에 소파가 있었고 큰 창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죠. 반지하 방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우주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병원 매점에서 우유와 빵을 사왔어요. 우주야, 이거 먹자. 우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일어났는데. 엄마는 자고 있는 거야. 우주가 밥을 먹어야 엄마도 안심하실 거야. 우주는 한참 소영의 얼굴을 보다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입. 천천히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우주는 소파로 올라가 웅크렸어요. 울고 뛰고 긴장하느라 진이 빠진 아이의 눈꺼풀이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선우가 코트를 벗어 아이의 몸 위에 덮어줬어요. 우주는 코트를 끌어안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이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실장은 소파에 잠든 우주를 보고 침대에 누운 소영을 보고 그리고 선우의 얼굴을 봤어요. 선우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 실장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이 어제 직접 이곳에 다녀가셨습니다. 선우의 턱이 굳었어요. 강소영 씨의 식당, 집주인, 부업거래처 전부 회장님 쪽에서 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만에 동시에 끊긴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턱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수고했어.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갔어요. 병실에 선우와 소영, 그리고 잠든 우주만 남았습니다. 선우는 의자를 끌어 소영의 침대 곁에 앉았어요.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작고 거칠었어요. 갈라진 손끝, 굳은 살이 잡힌 손바닥. 식당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밤에는 봉투를 접고 새벽에는 아이의 옷을 빨았을 손이었습니다. 선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비겁했어. 6년 전에 아버지가 협박을 했어. 내가 이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나는 그게 무서웠어.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널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떠나면 아버지가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너한테 상처를 주고 밀어냈어. 선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내내 후회했어. 내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도저히 용기가 안 났어. 눈물이 소영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너한테 나 때문에 또 선우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근데 소영아,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때처럼 비겁하지 않을 거야. 선우는 고개를 들어 소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랑 우주 내가 지킬 거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 이번에는 반드시. 병실의 선우의 목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때 소파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선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주가 코트를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반쯤 잠에서 깬 아이가 선우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선우는 급히 눈물을 닦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우주가 소파에서 내려와 선우 앞으로 왔어요. 우주는 한참 선우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작은 손을 뻗어 선우의 뺨에 묻은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줬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요. 선우의 입술이 떨렸어요. 참고 있던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우주를 끌어안았어요. 작은 몸이 품 안에 쏙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선우는 아이를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주는 이 아저씨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소영은 사실 아까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선우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죠. 소영은 선우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돌리면 선우의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6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전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 위로 눈물이 번져나갔어요. 6년 동안 소영이 믿어왔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선우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 수준이 안 맞는다는 말이 선우의 진심이었다는 것. 그 믿음이 소영을 6년 동안 버티게 해준 힘이었어요. 소영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래 미워한 만큼 진실은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나태식은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회장님이 어젯밤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 밤을 새셨습니다. 나태식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어요. 그 여자와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나태식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병원비는 부회장님 개인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나태식의 입가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비서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각 대학병원 VIP 병실. 선우는 병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소파에서 우주가 선우의 코트를 이불 삼아 웅크리고 자고 있었고 소영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실장, 병실 좀 지켜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어디 가십니까? 아버지한테. 이 실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선우는 병실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주의 잠든 얼굴, 소영의 창백한 얼굴. 이 두 사람을 지키려면 지금 가야 했어요. 한주건설 본사.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태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선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선우는 앉지 않았어요. 나태식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우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버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냐?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아버지 손자예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나태식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읽었어요. 친자 확률 99.99%,
나태식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였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소영이와 우주를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태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정에 휘둘려서야 어떻게 이 한주건설을 이끌어가. 한주건설보다 제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나태식의 눈이 좁아졌어요. 6년 전과는 다릅니다, 아버지. 선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맞서는 것. 나태식은 한참 동안 선우를 바라봤어요. 좋다. 그 여자를 선택하겠다면 전부 내려놓고 나가라. 선우는 주머니에서 법인카드와 차키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분도 포기하겠습니다. 나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우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힌 뒤 나태식은 한참 동안 책상 위에 놓인 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법인카드, 차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 나태식은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99.99%라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우는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복도에서 이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소영 씨, 조금 전에 눈 뜨셨습니다. 선우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소영이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우주가 침대 위에 올라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와 소영의 눈이 마주쳤어요. 소영의 눈이 붉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 실장이 우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주야, 아저씨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우주가 소영을 올려다봤어요. 소영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우주가 이 실장의 손을 잡고 나갔어요. 병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선우는 소영의 침대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영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용서해줘. 소영은 선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다 들었어요. 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영아. 선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우주. 내 아이지?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난 6년 동안 내 아이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아빠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어. 선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은 한참 동안 선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사실대로 말 안 했어요? 선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선우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죠. 왜 혼자 결정했어요?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6년 동안 미워하고 원망하게 했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선우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당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선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소영은 고개를 돌려 선우를 봤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눈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그 눈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게. 선우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소영의 눈을 바라봤어요. 우선 건강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자. 소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한 줄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문 밖에서 우주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엄마, 아이스크림 남겨왔어. 소영이 눈물을 닦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다른 것이 소영의 가슴 안에서 아주 작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약속대로 기다리기로 했어요. 소영은 과연 선우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에 와서 우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밥을 챙기고 우주를 돌보고 소영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런 선우를 말없이 지켜봤어요. 퇴원하던 날 선우가 말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뒀어. 몸 회복할 때까지 거기서 지내면 어떨까? 소영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우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에는 돌아갈 집도 일자리도 없었어요.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작은 마을이었어요. 낮은 돌담 안쪽에 하얀 벽에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고 담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차에서 내린 우주가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마당이다. 마당. 우주는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았어요. 반지하에서 살던 아이에게 마당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놀이터였습니다. 소영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우는 짐을 내려놓고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같이 있어도 될까? 다른 건 바라지 않을게. 그냥 곁에 있게만 해줘. 소영은 한참 선우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소영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바닷바람을 쐬고 제대로 된 밥을 먹고 푹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졌어요. 선우는 매일 아침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돌아와서 서툰 솜씨로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다 간을 잘못 맞춰서 우주가 얼굴을 찡그린 적도 있었고 계란말이가 타서 셋이 웃은 적도 있었습니다. 소영은 처음에 선우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기가 어려웠어요. 아직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우주가 엄마 밥 맛있어라고 해맑게 웃으면 소영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주가 잠든 뒤 마당 평상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소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선우 씨, 회사 안 가봐도 돼요? 선우는 잠깐 바다를 보다가 대답했어요. 내 회사 만들려고.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소영의 눈이 잠깐 커졌어요. 선우의 옆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 회사. 그 말은 한주건설을 떠났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부회장 자리를 전부 내려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영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 사람, 나와 우주를 위해 다 포기했구나. 그 생각이 소영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앉은 선우의 손등에 자기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소영이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거두지 않았어요. 선우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느 맑은 오후였어요. 소영은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주한테 말해주려고요. 선우가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의 눈이 고요했습니다. 선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날 저녁 소영이 우주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평상에 우주를 앉히고 소영은 그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선우가 우주 앞에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우주는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쭈뼛거렸습니다. 소영이 우주의 가방에서 자물쇠를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주야, 이거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라고 했지? 응. 이거에는 짝꿍이 하나 있어. 그 짝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우주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데? 소영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가 주머니에서 은빛 열쇠를 꺼내 우주에게 보여줬어요. 우주의 눈이 자물쇠와 열쇠를 번갈아 봤습니다. 우와, 아저씨가 짝꿍을 가지고 있었네. 소영이 우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주야, 사실 이 아저씨가 우주 아빠야. 우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는 선우와 엄마를 번갈아 봤습니다.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6살에게 아빠라는 건 상상 속에만 있던 존재였으니까요. 아빠, 진짜 우주 아빠야? 선우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홈에 넣고 돌렸어요. 찰칵! 맑은 금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2개의 하트가 하나로 맞물린 순간이었어요. 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하트가 열렸어요. 우주가 활짝 웃었어요. 선우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6년 동안 안아주지 못했던 아이를 으스러지도록 안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영은 옆에서 2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밤에 우주가 선우의 팔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온 선우가 마당에서 소영과 마주쳤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선우는 강원도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직접 현장을 뛰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소영과 우주가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었으니까요. 한여름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퇴근해서 골목을 걸어오는 선우의 앞에 마당에서 뛰어나오는 아이가 보였어요. 아빠. 우주가 2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선우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마당으로 들어서자 평상 위에 비빔국수 3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웃고 있었어요. 건강을 되찾은 소영의 볼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살도 제법 많이 올라서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셋이 평상에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우주가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며 먹다가 입 주변에 양념을 잔뜩 묻히고 웃었어요. 소영이 수건으로 닦아주며 웃었고 선우도 웃었습니다. 국수를 다 먹은 우주가 마당 한쪽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크레파스로 노란 집을 그렸습니다. 그 옆에 큰 나무를 그렸고 나무 아래에 사람을 그렸어요. 3명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 있는 3사람. 소영이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훔쳤어요. 선우가 소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도로 위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세단의 뒷좌석 창문이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나태식이 창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상에 앉아 웃고 있는 3사람. 마당에서 크레파스를 쥐고
그림을 그리는 작은 아이. 나태식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틀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태식은 창에서 시선을 걷었어요. 가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방향을 돌려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뒷좌석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아무도 그 차를 보지 못했어요. 저녁 해가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우주가 그림을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가족이야. 선우는 그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노란 집, 큰 나무, 그리고 손을 잡고 서 있는 세 사람. 선우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노을이 세 사람의 등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따뜻하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우는 소영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 말했지만 정작 소영은 6년 동안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었다 해도 말하지 않으면 진심은 전해지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은 혹시 진심을 말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순간이 있진 않으신가요? 선우처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날들을 사연 그리다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